안녕하세요. 하프의 하남매 엄마입니다. 하프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하프는 워킹맘 하남매 엄마의 사이드 프로젝트의 줄임말입니다. 워킹맘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하프를 기획하게 됐어요. 음, 지금 보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직장이 정말 좋으세요? 이 시점에 굉장히 생뚱맞게 들리실 건데,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일인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에는 내 직장 말고 사이드로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만드셔야 해요.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직장을 사이드로 두고 다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직장에서 맡겨진 일은 성실하게 하시고, 내 시간에 사이드 잡을 투자를 해서 행복과 부의 파이프라인을 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 잡을 기획하기 시작했고, 지금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만 하지 말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해주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친구들에게, 그리고 제 동료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흘려들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죠. 예전에 제가 그랬듯이, 좋긴 한데 내가 할 만한 게 뭐 어디 있겠어? 너가 열심히 해. 난 지금 일도 벅차서 지쳐. 그냥 쉬고 싶어. 또는 그냥 이대로 살래. 설마 직장이 어떻게 되겠어? 또, 좋다. 그런데 나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진짜 꼭 할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할까요? 아니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랑 같은 처지인 옆 동료가 만약 하고 있다면요? 그대로 따라만 하라고 하면요? 하겠죠. 쉽잖아요. 그냥 옆 직원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돼요. 그래서 제가 아직 무섭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 무섭냐고요? 매번 영상을 올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또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투잡이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에 노출될까 봐 두려워요. 저도 직장인인지라, 제 본업은 직장인지라 회사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제가 더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를 둔 워킹맘과 워킹 파파들을 위해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유튜브로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반반이죠. 변화를 알아보는 사람하고 알아보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한 그룹은, 그런 걸 왜 해? 귀찮게. 매번 영상 올려야 되고, 안 그래도 바쁜데, 그런 건 뭐 하러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른 한 그룹은, 정말 잘 생각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래, 컨셉은 뭔데? 그럼 이런 이야기는 어때? 이렇게 응원과 피드백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진짜 찐 동료라면 어떤 말을 해줬겠어요? 여러분 옆에 제가 있는 동료고 정말 찐 동료라면 어떤 말을 저에게 해주셨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5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여러분, 직장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요. 당신의 직장은 현재 안녕한가요? 이 코로나 시국에 안녕한가요? 세 번째, 당신의 직장은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몇 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생각인가요? 설마 그 직장에서 계속? 네 번째 질문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즐겁나요? 다섯 번째 질문이요. 당신의 직장은 당신을 발전시켜 줬나요? 당신 직장이 지금 당장 문을 닫는다면 다른 곳에서 당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당신을 발전시켜 준 거 맞나요?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를 외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만약 있다면 더 이상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이미 성공하셨거든요. 특히 마지막 질문, 당신 직장은 당신을 발전시켜 줬나요? 라는 제 질문에 예스를 외치셨다면 정말 부러운 직장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은 투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를 포함해서요. 제가 다닌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G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은 직원들이 회사에만 매달려 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요. 즉, 회사에 올인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들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직원들이 자기 개발을 해서 언제든지 더 좋은 회사에 이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란다는 거죠.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이게 맞는 방향이죠. 회사도 크고 거기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도 같이 크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말이죠. 심지어 직장에서는 저희 한국에 있는 직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한국에 있는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뭔가를 창작하고 소통하는 것을 경계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라서 오늘 이 문제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계속 친구들에게 그리고 소중한 동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공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의 시작은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공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면 돌아온 첫마디가 뭘 공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본인이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 난 뭘 공부하면 되는 거냐고.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해 드리냐면요. 너가 좋아하는 분야에 공부를 하면 돼. 왜 그러냐면요. 그게 진정한 배움의 즐거움이거든요. 각각 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판단을 해야 돼요. 본인이 모르면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잘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받고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이 당신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직장에서 교육해주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한 거는 재미라기보다는 직장인 저로서의 의무로 했죠. 제가 직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죠. 근데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단 제가 여기서 강조드릴 포인트가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시라는 거예요. 직장에 속한 나로서 내가 이거 교육을 받으면 직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나한테도 도움이 돼야 돼요. 이걸 교육을 받았는데 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다른 곳에 갔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을 제가 굳이 제 시간을 들여가면서 교육을 해야 될까요? 본인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회사에 제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저는 거기에 돈을 받죠. 그리고 그 사이드로 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 교육을 회사 내에서 있는 교육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닥치고 책 읽기였어요. 되게 재밌죠.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랐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책 읽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제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위에 상사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동산이라든지 사이드 잡에 대한 책을 읽고 있으면 우선 여러분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지도 몰라요. 안 그러신 상사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상사분들은 제가 딴 생각하나? 왜 업무 집중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가방에 넣고 다닐 때,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백팩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이나 토트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책 제목이 안 보이게 책 제목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넣었어요. 제목을 아무도 못 보게.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 제가 40일 동안 읽은 책이 100권이 넘더라고요. 물론 100권을 읽어야지 하고 읽은 건 아니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40일 동안 책 100권을 읽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다른 영상에 제가 자세히 제작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닥치고 책 읽기를 한 다음에 한 공부가 부동산 공부였어요. 그 다음이 1인 기업에 대한 공부였고요. 각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책 읽기라든지 부동산 공부, 1인 기업에 대한 공부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 주변을 보고 쭉 둘러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둘러보니까 이거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우선 저한테는 세 가지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워킹맘이니까 당연히 직장에 다니죠. 그래서 직장에서 주는 월급, 이게 제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업소득이에요. 네, 사이드 프로젝트로 1인 기업을 만들고 1인 기업의 CEO가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아직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인 기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직장을 다니면서 CEO를 할 수 있냐? 회사에 노출되지 않느냐? 방법이 있어요. 저도 공부하고 앞서 나가신 분들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1인 기업의 CEO가 되기를 시작했고, 어떻게 준비를 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세 번째 부분은 자본 증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늘린다는 거죠. 자본을 굴린다는 의미인데요. 예전에 저란 사람은요, 지출을 아끼고요. 잘 모으면 자산이 자동적으로 불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닥치고 책 읽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이 나라에 진짜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저축이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지금 배우는 걸 보면 저축하는 걸 굉장히 미덕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그 저축이라는 수단이 자산을 굴리는데 가장 좋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돼요? 화폐 가치는요? 그럼 물가 상승률은요? 감가상각은요? 왜 그런 건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누구도 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아무리 저축을 해도 제가 모은 돈에 이자를 합쳐도
물가 상승률은 못 따라가죠. 그래서 만기 때 제가 모은 돈과 이자를 다 찾아도 결국 제 돈의 가치는 하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새우깡 얘기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10년 전에 새우깡 사 먹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10년 전에 새우깡을 살 돈으로 지금 새우깡 당연히 못 사죠. 그러면은 다시 바꿔 말해서 10년 전에 새우깡을 살 돈을 그 당시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에 넣어놨다고 해요. 그때 뭐 정기예금 이율이 10%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기예금 1년마다 재해치를 하죠. 할 때마다 금리는 떨어져요. 지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금 1% 초반?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10년 전에 새우깡 살 돈을 정기예금에 넣고 매해 1년에 한 번씩 재해치를 했다고 해도 10년 만기가 된 지금 시점에서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해도 새우깡은 절대 못 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통장에서 이렇게 굴려진 돈의 가치보다 이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하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아도 집을 못 산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정부는 화폐를 더 많이 찍어내요. 매해 더 많이 찍어내죠.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이건 여러 경제를 다루시는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이제 학자분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물가가 올라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이거는 가치가 계속 상승하네? 이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저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멀지 않아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자들은 다 투기꾼이야. 그리고 집 한 채면 되지 뭐하러 또 사? 이랬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그랬지만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같이 정말 편협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일 생각도 안 했었고 제가 보이는 거 그 이상의 세상을 볼 생각도 안 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서 생각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이렇게 굴리는 방식을 부동산을 이용해서 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시작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산이 얼마큼 증식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은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처럼 부동산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맞는 자산 증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자산을 굴리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주식을 잘할 거고요. 누군가는 저처럼 부동산이 쉽네 부동산을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단기간에 자산 증식이 이렇게 빵 터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모든 돈은요 갑자기 빵 터지지 않아요. 내 꾸준한 노력이 내가 꾸준하게 했을 때 내 자산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커지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래요. 뭐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아파트 막 주워 담네 어쩌네 하는데 정말 그건 투기라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야 해요. 부동산도 시대 흐름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뭐 사람들의 심리도 있고요. 그럼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가 단지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분양권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요. 뭐 택지 분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아요. 경매, 공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부분을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저 역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계속 새벽까지도 공부를 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요.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 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투자 철학을 세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자예요. 제가 부동산을 사면 세입자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입자분 전세를 맞춰서 이제 부동산을 사게 됐는데, 저는 그분들 덕분에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치관의 차이는 있죠. 그분들은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를 사시는 거고요. 저는 집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튼 본인들의 이제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사시는 동안에는 편하게 해드리자.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해드리자.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근데 가끔 전화가 와요. 오늘도 전화가 왔었는데, 뭐 고쳐도 되냐고. 그러니까 왜냐면 전세 사시는 분들은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뭐 이렇게 중문 같은 거 설치하려고 해도 나중에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어서 잘 이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저는 마음껏 고치세요. 부시지만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들 사시는 동안에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그분들이 살기 편하게 고치면 다른 분이 이렇게 다시 전세를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도 그분들도 편하실 거라는 게 제 믿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전에 저희 학생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공부에는 끝이 없다고.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면 알수록, 그리고 공부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으면 재밌을수록 더 찾아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A를 알게 되면 A에서 더 나가서 B가 뭔가, B를 알게 되면 B가 더 나가서 C가 뭔가, 이렇게 계속 파고들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공부가 어떻게 즐겁냐고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일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해? 그 공부하는 사람도 어지간히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진짜 못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냥 쉽게 부담감 버리고 쉬운 거 하나씩 주변에 찾아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뉴스 한 번 보기, 뉴스 하나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해 보기. 굉장히 쉬운 거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는 이게 멀리 앞서가 있는 연예인이나 되게 성공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보다 출발을 좀 먼저 했을 뿐이고, 그래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같이 시작해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